한 그 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9등급 제도에서는 2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계산할 수 있었지만은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5등급 제도에서는 이제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입시 준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그 단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착시 현상이나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1등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제 수능고 이제 일단은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수능의 그런 난이도 자체를 조금 낮추는 것도 지향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공통 과목으로만 수능 시험을 치게 바뀌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능 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함께 발표된 고교 학점제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 공부하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가지고 대학교에서 자기가 필요한 이제 전공 세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배우는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닦아가면서 선택 과목 위주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이제 수능 그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만 공부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별력이라든가 자율성이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 관리를 위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자기가 선택한 세부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또 수능을 위해서 막상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은 1학년 때 끝냈던 그 공통 과목들을 다시 꺼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중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신 등급 기준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은 내신 반영 전형에서 선발 구조도 변화되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기준의 영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감소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어쨌든 교육 제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내신 등급 기준이 의 영향이 감소된다면은 나머지 그 감소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세부 능력 평가라든가 학생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생기부에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와 적성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학생들이 온전히 자신의 역량만으로 준비하고 체계를 세우는 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뭐 교과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체험 학습이라든가 기타 등등 학교 내 커리큘럼에서 그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얼마나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고와 이제 특목 자사고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대학교들의 입시 요강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봐야 이제 더 세부적인 각을 세울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는 추세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입시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 통합으로 그런 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다소 줄어들면서 이제 꾸준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능이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넘어가고 이제 공통 과목 위주로 치러지게 되면서 이제 내신 쪽에서는 이제 어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 문제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IB 도입을 현재 이제 뭐 전국의 몇몇 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걸 떠나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제도 변경안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 양성의 이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수능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입시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제 그 수능 위주 학습에 몰입하는 건 줄이고 그 대신에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을 좀 향상시키고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공통 과목에서 꾸준하게 높은 등급 이제 1등급을 목표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교과 전형, 교과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을 위해서 스스로 학업의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서술형, 논술형 시험 문제 확대되고 그런 교과 전형 과정에서 뭐 면접의 그 중요성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에 대한 어휘력 그리고 선택 과목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의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확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의 컨텐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라든가 문해력이라든가 고급 문서 독해력들을 좀 일찍부터 함양시켜주는 그런 이제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변경안까지 포함해서 현재 공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과 현재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 또 충돌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행 공교육제도 목표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진로 탐구나 학습 연계 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는 갑자기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왜 실패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요걸 살짝 고쳐가지고 또 한 번 시도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포함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탐색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방과 후 하루 시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뭐 저보다는 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뭔가 공부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 학습 루틴을 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그 교과 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어떤 과목의 선택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대체로 문과 과목을 거의 다 기피하는 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을 때뭐 영어,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조금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패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중심 내용을 뽑아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정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숙달이 잘 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문과 과목들의 특징,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이제 어떤 답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의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런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 뭐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뭐 이런 고자극적이고 굉장히 단발성.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음악을 들을 때 뭐 5분, 6분씩 노래 나오는 거 지루해서 못 듣겠으니까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3분으로 잘라라. 근데 요즘 학생들은 3분을 어떻게 보냐. 틱톡, 쇼츠 이런 데 가면 25초, 30초에 끊는데 나는 3분씩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발적으로 계속 자기를 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과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호흡을 길게 잡고 전체 내용을 꾸준히 정리를 하면서 그 후에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굉장히 지루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과 선택한 친구들한테 왜 그럼 이과를 선택하니? 너는 과학 쪽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 의식이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과가 싫기 때문에 나는 이과를 간다. 문과를 해보니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과 점수가 잘 나오는 이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는 유형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통 교과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재정리해서 자기가 확실히 체화를 시켜야죠. 장기 기억력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그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유형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기가 원래 답을 이끌어냈던 과정과 해설 과정을 대차대조를 해보면서 이제 오답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이런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
뭐 내신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교과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필기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보자. 왜냐면은 제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수업에서 어떤 걸 배웠고 어디까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뭐 교과서를 가지고 와라, 노트를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노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너는 필기를 왜 하나 필기한 게 하나도 없어? 하고 물어보면은 교과서에 이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만 쳐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를 미리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프린트만 이게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고안이 이제 괄호를 몇 개 친 다음에 단어 채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간을 투여하는 게 필요한데 프린트를 보기만 하고 문제를 풀기만 하고 오답에 대한 분석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중에서 몇 개 틀려가지고 결국에는 몇 점 나왔냐, 90점을 넘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틀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맞춘 거는 왜 맞췄고, 틀린 거는 왜 틀렸고,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은 충분히 많이 들였고, 풀고 있는 문제집 권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 위주로 문제풀이에 완전히 이제 시간을 다 투여해서 그거를 반복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나 역사나 이런 과목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신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과목 몇 점 나왔니?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독서 토론 논술 학원 오고 있으니까 국어나 역사나 사회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서 내신 수업 듣는 거 말고 혹은 다른 학원에서 내신 수업 듣는 거 말고 평소에 그런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놀랍게도 뭐 역사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 이제 수능의 어떤 기여도도 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목인 국어에서조차도 평소에 복습을 30분도 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축적이 되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복습을 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에 대한 축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다른 과목에 뭐 이렇게 수학, 과학 위주로 수업을 하다 공부를 하다가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 그 직전 1, 2주에 뭐 학원 특강을 들으면서 한꺼번에 몰아서 내용을 쫙 정리해서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또다시 망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건 특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간고사 특강 때 이렇게 기본 개념들 가르쳐 주고 문제 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기말고사 특강에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수업 내용이라는 게 1학 중간고사 부분에서 기말고사 범위로 그 다음에 1학기에서 2학기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학고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꼭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요거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부분은 거의 설명을 못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해력 문제를 들 수 있겠죠. 이제 얼마 전에 EBS에서 전국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 영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교과서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핵심 개념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학습 도구 2,440개를 중심으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문장에 넣어서 활용할 때 올바르게 문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교과서 내용을 어휘적으로 그다음에 문장의 쓰임새에 따라서 전체 내용의 맥락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10%도 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27% 정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초 어휘의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2019년 이제 국어 학력에 대한 검사에서도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학력이 2019년에는 77.5%였는데 2022년에는 54.0%로 거의 25% 정도 떨어졌고요. 국어 과목의 일단 한정에서지만은 이제 기초 학력에 미달되는 비율도
2019년에는 4.0%에서 2022년에는 8.0%로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사실 교과서라는 거는 특별하게 공부를 더 잘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어떤 보편적 학력에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면은 그 안에 있는 개념은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구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현재 학생들이 어 뭐 선행학습 열심히 하고 학원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문서 독해력이라든가 어휘를 쓰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해 본 결과,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학교에서 원격 수업 병행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세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 소비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자극 단발성 컨텐츠에 익숙하다 보니까 독서량이 저하되면서 이제 고급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문서 독해력이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단순히 뭐 공식을 외워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글을 쭉 읽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어휘 의미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단순 독해력을 떠나가지고 내가 읽고 있는 현재 텍스트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그 부분을 내가 다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문해력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 그다음에 IB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뭐 생기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생기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면접 볼 때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됐을 때 조금 현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제안 드리고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일단 독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에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응용을 할 수 있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그 외에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행평가 준비하고 학원에서 준 숙제하고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배경 지식을 쌓고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현실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배경 지식을 쌓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진로 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독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온전히 도서에 대한 선택권과 독서 과정에 대한 선택 자율권을 줘버리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독서를 이제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가, 이거보다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쾌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취향적인 부분으로 끌리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선택해,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100% 자율권을 다 줘버리면은 이제 대체로 부모님들께서 경계하시는 이제 추리소설, 판타지, SF 쪽으로 우르르 가버리는 경향이 발생하죠. 물론 독서의 장점 중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하고 그런 쾌락 지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점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현재 이제 어떤 진로 적성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엄밀히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쾌락 지향적인 부분에만 맞춰버리면은 원래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독서에 대해서 시간을 만들어 주시되 그 독서를 이제 선정 도서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독서하는 과정에서 어떤 독후 활동을 할 것인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효과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을 때 단순히 어떤 뭐 현대 판타지가 가져다주는 쾌락 지향적인 독서 쪽으로 가면은 뭐 와, 마법 쓰는 거 되게 재밌다, 악당과 싸우는 거 되게 긴장된다, 액션 장면 나오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만 읽는 거랑, 이제 학습 지향적 독서로 방향을 맞춰놓고 이제 서양 문화에서 이런 마법과 마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 친구들은 이제 소설을 써낼 때 이런 마술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책이 많이 나올까, 그리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나오는 선천적으로 마법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어떤 차별의식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소설의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선천적으로 재능을 난 사람과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위계를 넘어갈 수 없는가. 그래서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의 상관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를 딱 정해놓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거는 같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었지만은 읽고 나서 어땠니? 읽고 나서 네가 뭐 생각해본 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했다는 어떤 단순 경험이나 기억에서 끝나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발산하고 토의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학생 혼자서 그 독후 활동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체계를 세워서 온전히 진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책을 읽을 때 뭐 국영수사과 교과 내용과 연계되는 책 라인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뭐 교과 학습 목표 내지는 뭐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에서 나왔던 중심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이라든가 유사 사례랑 연계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적절하게 가이드를 잡아주시면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의 독후 활동을 도와주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하지만은 부모님들께서도 뭐 직업 활동이라든가 생계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쪽에 시간을 온전히 쓰시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런 독서 활동에 대해서 숙련된 강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이슈들,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교과 연계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해보자. 글로써 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같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내 참여 활동 대비를 위해서 토론 발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신 산출 과정에서 수행 평가의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제 내신 지필 평가 점수와 수행 평가 점수가 5대 5 내지는 4대 6 정도로 오히려 수행 평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수행 평가 방식이 대체로 참여 활동, 발표 활동, 토의, 토론, 글쓰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수행평가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험 치게 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동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쪽지 시험 형식으로 대체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일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과목별로 현재 학교들에서 시행된 그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역사의 경우에는 세계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운동의 보고서를 쓰자. 식민지였었던 국가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국가에서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민족운동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치고 어떤 구호를 만들 수 있겠는가. 민족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찾아서 정리해라. 혹은 이제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 쪽에서 이제 정글북을 썼었던 작가 루디아드 키플링이 쓴 백인의 짐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제시된 자료에 그 백인의 짐의 글의 주제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국주의 쪽이 아니라 식민지 국민이라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사 그 공부 과정에서 배웠던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대항 운동에 대해서 실제 사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민족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민족 운동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선거 공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양천구 갑의 국회의원 후보라고 생각을 해보고 현재 활동 중인 정당은 어디로 세팅을 할 것이고 그 정당의 지향 목표는 무엇이고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될지 세 가지 이상을 골라서 그거를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연설문 속에 녹여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양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이제 정치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 때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정당의 지향점을 세팅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글쓰기로 가는 거죠.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연설문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자유주제 보고서를 씁니다. 반 학생 15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주 좋음, 약간 좋음, 모르겠음, 뭐 약간 나쁨, 아주 나쁨 이런 식으로 5문항 이상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각 자료를 활용해라. 국어 교과서에 설명문 읽을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시각 자료의 맥락과 개념과 내용 연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전달할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에 맞춰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 설문지에 학생들이 실제 응답한 걸 바탕으로 그 결과가 뭐 15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좋음이 1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주제에 맞춰서 아주 좋음 10명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 제출하고 발표하게 만드는. 그래서 요 예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렇게 단순 암기 확인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렇게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속에 녹여서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주어진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수행 평가라든가 교내 활동을 대비할 때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자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CNA 논술에서는 이제 발표 활동, 토론, 참여 활동 등을 통해서 그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제를 올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강사들의 거꾸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능력, 그 다음에 즉석에서 혹은 준비된 토론 문제에 따라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 수업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숙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책을 올바로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책 내용에 대해서 1분 요약을 하거나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구체적인 리뷰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뒷부분에서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선정 도서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어떤 핵심 어휘에 대해서 이제 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 녹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파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편의적으로 발췌독을 하지 않고 기승전결에 맞춰서 꼼꼼하게 정독을 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독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정 도서의 내용을 외부 제시문과 함께 더 심화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제시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추론을 이끌어내서 다른 친구들과 토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혹은 글쓰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어진 논제에 맞춰가지고 시간과 분량을 설정하고 이제 자기 주장을 글로 펼쳐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와 대면 첨삭을 통해서 맞춤법부터 그 다음에 원고지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논리 구성, 전체적인 문장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 패턴에서 어떤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워크북을 다시 한번 검사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써온 숙제 말고도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완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귀가 좋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1, 2, 3, 8월 이제 선정 도서와 워크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1, 8월 워크북은 이제 문학으로 세상 읽기라고 해서 이제 세계문학 검증된 세계문학 작품들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인의 모습 말고도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차는 이제 오헨리 단편선을 읽어볼 텐데요. 이제 오헨리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헨리 단편에서 유명한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일관된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서 휴머니즘을 이루는 그런 굉장히 밝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 타인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감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현대인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일관된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헨리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떤 반전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설 속 결말에서 반전 기법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반전 기법을 뭐 글을 쓸 때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마지막은 오헨리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20년 후라는 작품. 이제 20년 전에 친구 둘이서 성공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20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한 명은 경찰이 되어 있었고 한 명은 범죄자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된 친구가 어, 자기 친구를 알아봤고 그 친구가 범죄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담배불 붙여준 다음에 이제 다른 경찰을 시켜서 대신 체포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과연 어떤 경찰로서의 공적 윤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사적 윤리,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그런 도덕과 사회 도덕과 개인적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2주차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제 빅토리아 시대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과학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먼저 배경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러울 것 없는 지킬이 왜 굳이 폭력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이드가 되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텍스트 독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이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욕망과 이성이라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욕망은 조금 너무 노골적인 거고 선정적인 거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욕망을 실현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효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개인의 삶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사회의 발전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만약에 욕망을 수용한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절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드가 범죄를 저지르고 인격 전환 약물을 마시고 이제 지킬의 심층 심리 속으로 숨어버렸을 때, 그래서 인격이 하이드에서 지킬로 스위치가 바뀌어버렸을 때 지킬을 붙잡아와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이드의 범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주차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어, 이제 변신 전후에 그 그레고르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 작품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왜 인간을 벌레로 변신시키면서 작품이 시작됐을까? 변신이라는 그 주제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 그레고르의 삶, 벌레로 변신하고 나서의 그레고르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레고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 그레고르는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벌레로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결말에서 그레고르가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벌레로 죽는 그 결말이 어떤 의미인가? 학생들은 그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이 그레고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추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저희 학원에서 몇 년간 계속 쭉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아버지 세대 혹은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인생의 목표,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점이 자라는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한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곧잘 순응하는 편이지만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기성세대의 규칙에 온몸으로 반항하는 하이너를 만나게 되고, 그 하이너와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한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에도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성세대의 규칙에 반항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한스의 어떤 인격과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논의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제시문으로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설의 전반적인 기승전결과 결말, 그리고 그런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역시 한스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한스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인생의 목표를 일방적으로 심어주었던 주변의 어른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한 사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에 책임이 있는지, 그런 이제 한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중2 8월 워크북의 제목은 역동하는 세계, 그 속에 우리이고요. 이제 정치와 어떤 정치, 국제 갈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적인 부분에서 사회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과 국제 갈등 쪽으로 가서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가, 지정학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과 연계되어서 국제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주차는 내 손으로 만드는 내 삶을 위한 정치라는 책이고요. 민주주의의 어떤 형식과 정치를 이루는 주요 요소, 국회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더 보완해 볼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 논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정당마다 목표와 강령이 다를 때 그 정당의 강령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어떤 정당의 강령이 나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강령을 세울 것인가, 정당의 지향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에 관련되어서 어떤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그 절차의 어떤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가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나 정치적 요소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주차는 나의 첫 지정학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지정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지정학적 요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전 세계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 경쟁, 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 부분들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국제 경쟁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뭐 그 안에는 어떤 소프트 파워도 있겠지만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도 있고 그 지리적 조건이 다른 국가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로 시선을 돌려서 현재 한국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지정학적 분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요소가 이제 뭐 교통이나 통신 기술의 발달로 어떤 그런 지리학적인 요소를 초월하게 된 미래의 세계 정세에도 유효하게 작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책을 한 권을 이제 분권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국제분쟁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책이고요. 절대적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국제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지리적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한 주에 읽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은 그 수업 내 이슈가 생기게 되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다 정리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2주에 나눠서 수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3주차와 4주차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그 책의 파트에 맞춰서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어떤 위치가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분쟁이 뭐 자원, 인종, 종교 등등 어떤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주차 수업에서는 그런 인류 공동체가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로서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그 원인과 맥락과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3자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평화 실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주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분쟁 지역의 위치와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 분쟁들이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뭐 인간의 삶 내지는 국가의 발전 내지는 환경의 파괴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나누어서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4주차에서는 조금 활동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춰가지고 실제로 모의 유엔 총회 활동을 해보면서 이제 국제 갈등의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도움을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설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논술을 통해서 국제 분쟁이 이제 수업 내용 2주치 수업 내용을 다 정리해서 국제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정리하고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그런 국제 분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3 8월 워크북은 제목이 인류와 문명에 대한 담론입니다. 이제 문화 인류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런 거대 담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좀 더 시선을 확장해서 세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시적 세계관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주차는 이제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문화 인류학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의 여러 가지 이론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누어서 언어, 이제 여러 문화 속에서 나타난 언어들이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구조가 발전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 문화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문화 인류학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서 단일 민족 교육,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일 민족 교육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토론하고 이제 여러 세계의 문화 중에서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금기 사항이 있는데 사례를 들어서 그런 금기 사항을 왜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2주, 3주, 4주 차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함께 읽습니다. 중3이 벌써 총균쇠를 읽는 게 너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총균쇠가 굉장히 문화 인류학의 고전이고 이게 어떤 책으로 유명하냐면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독서 이력 관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문과 쪽에서 거시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3주에 나눠서 분권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그만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만약에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수업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중3의 어떤 평균적인 지적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장기간에 걸쳐서 읽으면서 학생들한테 지적 자신감도 일깨워주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학문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넓고 깊게 갈 수 있구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사회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좀 자각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에서 총균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로 나누었을 때 2주차에서는 첫 번째 그런 문명들의 불균질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가 처음에는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왜 문명의 발전들이 그렇게 다 달라지는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이제 잉카 제국, 잉카와 마야 같은 그 남아메리카 문명들이 왜 소수의 그 유럽 문명에 참패해 버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층위를 따져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에서 한 군데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유목 생활에서 정주 농경 생산 양식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공동체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이걸 분석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지리와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주차가 중복이 됐네요. 자, 3주차는 첫 번째 논의할 게 가축화와 애완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길들였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생존에서 경쟁자에서 파트너로, 파트너에서 애완의
관계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연선택, 진화론의 자연선택의 개념과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류 사회에서 세균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인류가 세균을 응용하면서 우리가 거두게 된 발전과 효용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바뀌게 된 인류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등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평등주의가 인류의 사회 어떤 변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평등주의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평등주의가 어떤 새로운 문제점을 낳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물을 가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걸 토대로 대체육, 그래서 뭐 환경과 동물과의 관계를 이제 반영해서 요즘에는 뭐 식물성 고기라든가 이런 이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 산업이 굉장히 유망 산업이죠. 그래서 그 대체육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4주차에서는 이제 뭐 유럽과 중국의 어떤 문명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이 이제 18, 19세기 제국주의 이 시기에 다른 대륙을 지배하면서 내세웠던 뭐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약육강식이라든가 이런 사상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만성적 통일, 그러니까 중국은 분열되었다가도 항상 이제 천하 통일을 기치로 해서 뭉치려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은 그 좁은 땅덩이에서 서로 따닥따닥 쪼개져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중국과 유럽의 통일과 분열의 그 구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을 비교 대조해보고 이제 그러한 차이점이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대사회로 내용을 쭉 끌고 오면서 이런 지리적 영향력을 둘러싼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현대사회의 어떤 흐름과 변화에 적용시켜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내용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국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중 1, 2, 3 이제 선정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말라니 단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어휘력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휘력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혹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크게는 2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어휘 풀 자체가 좁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는 해킹 개념어를 굉장히 숙지가 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할 때 아주 어휘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자 개념으로 이음절 내지는 삼음절로 정확하게 찍어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고유어, 순우리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음절로 표현하면 될 거를 4문장, 5문장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어휘 공부를 했는데 쓰지를 못한다. 왜냐면은 어휘를 그냥 이제 노트에 적고 암기만 했을 뿐이지 그거를 뭐 자기가 쓰는 여러 가지 글쓰기라든가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 말하기에서 문장 성분으로 투입해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이브는 잔뜩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로딩을 할 수 없는 그런 응용력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한 아파트의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 내에 현재 학생들의 어떤 평균적 지적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어를 몇 개 꼽아서 그거의 이제 뜻을 설명을 하고 숙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응용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예시 문장을 꼭 만들게 합니다. 근데 또 예시 문장 만들고 단순 검사만 하고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학생들이 아주 단순하게 그 단어에 대해서 무조건 뒤에 서술격 조사 뭐뭐 이다를 붙이거나 뭐뭐 하다를 붙여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서는 뭐 규방, 뭐 식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학생들한테 예시 문장 만들려고 하면은 그는 식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예시 문장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하고 이제 문장 성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옆에서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이 단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방금 가이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어휘의 숙지,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활용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면서 어휘의 활용법을 체화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선정 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사건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같이 숙지를 하게 하면서 한자성어의 뜻에 대해서 알고 그 한자성어가
만들어진 배경, 그 다음에 그 한자성어에 나오는 한자어들의 의미의 상관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만희 부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읽은 이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정독과 관련이 있죠. 어, 저희 학원에 보통 학생들 보내주실 때 부모님들께서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책을 잘 안 읽는다. 절대적인 독서량이 부족해서 어, 뭐 일주일에 한 권씩 내지는 뭐 아까처럼 책 한 권을 분권해서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권 이상은 꾸준히 읽히기 위해서 이 학원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쯤 지나서 다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책은 읽는데 이 친구가 책을 제대로 읽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선정 도서에 관심이 있으실 때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이 책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한 2시간 30분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책을 읽는다고 그날 바로 또 숙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책을 읽고 나서 숙제를 할 때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뭐 2시간 반까지는 아니지만 1시간 반 정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학생들이 숙제할 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학생들은 책을 뭐 1시간 반 만에 후딱 읽어버리고 숙제할 때 책을 안 찾아보는 친구도 있고, 책을 찾아봐도 30분 만에 다다다다닥 그냥 읽어버리고 숙제 풀어보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2, 중3쯤 되면 또 학생들 사춘기에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실 때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잘 읽었니 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선정 도서의 기승전결에 맞춰가지고 적으면 8개, 많으면 한 12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도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학생들이 선정 도서 의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정독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서 전 범위에 걸쳐서 점검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요령이 붙어가지고 숙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하는 그 문제를 방지하고, 또 발췌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2개월에서 3개월만 지나버리면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 주제의식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책을 언젠가 읽었던 것 같다라는 경험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되고 실제 내용을 활용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점검을 하게 만들면서 학생들이 발췌독을 못하게 하고 정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이제 말해볼까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정도서의 내용 중에서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지식을 더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의 이슈와 주제에 관한 지식을 구체화시키고 자신 학생들의 생각을 논의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도서의 중요한 부분과 외부 제시문이 함께 나오고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제시문들을 제대로 요약 정리해서 독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문제 1-1번, 1-2번, 2번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1-1번과 1-2번 같은 경우는 요약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참고해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를 정리해보자. 그리고 표 형식의 문제가 나와서 제시문 나를 참고해서 각국에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표에 맞게 찾아서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제시문의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의 방향에 맞춰서 요약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서 요약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스텝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자신의 추론, 비판 내지는 뭐 동의를 한다면은 동의의 근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이 그냥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 이제 강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근거를 요구하고 반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의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 부연 설명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내게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즉석에서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논의도 시키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런 뭐 수행평가 발표라든가 교내 발표 활동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요약 정리 내지는 추론 발표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하고 그 부분을 완결된 문장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함께 맞춘 단락 단위의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논증적으로 논증 구조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뭐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 워크북 작성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워크북 필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자기 숙제는 굉장히 열심히 해오는데 그 숙제에 대해서 조금만 내용이 틀리면은 싹 다 지우고 그냥 강사들이 어, 이야기해주는 내용만 그대로 뺏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쓰기 하는 거를 저희가 의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내용 정리를 똑바로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추가 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게 하고요. 지금 이제 두 장의 사진 중에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색깔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학생이 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표를 읽기는 읽었는데 그 표에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자기가 끄집어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본인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빈칸으로 와도 되지만은 요거를 이제 수업이 시작할 때 선생님 제가 요런 문제를 못 풀어왔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문제의 접근법이라든가 핵심 어휘에 대해서 요렇게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학생한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려웠는지를 먼저 말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 정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사후 확인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업 따라가느라 바빠서 그냥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빈칸에 썼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수업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선정도서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과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토론은 이제 수업 내용 관련해서 이제 수업 그 선정도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 혹은 선정도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현실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반 토론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예시가 뭐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나라와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혹은 뭐 나폴레옹이 뭐 프랑스 혁명의 영웅인가 황제가 된 독재자인가 이런 식으로 A냐 B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찬반 토론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뭐 자유롭게 토론하기보다는 저희의 기본적인 틀은 세다 토론이라고 해서 뭐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줍니다. 역할 분배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저희가 이제 스톱워치로 시간 재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어떤 준비의 부담을 버티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하는 단계 중간중간에 준비 시간에 저희가 앞 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상세하게 밀착 지도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찬반 토론이지만은 현재 학교 수행평가나 교내 활동에서는 꼭 찬반 토론뿐만 아니라 뭐 자유 토론이라든가 이제 발표라든가 내지는 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제 해결형 뭐 보고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토론과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런 논쟁적인 이슈 말고 학생들끼리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공동의 주제를 함께 해결해 보는 경험이 더 좋겠다 싶으면은 토의를 하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예시 외에도 선정도서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주어진 논제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논증 형식의 논술을 기본적 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글쓰기 한 거에 대해서 강사가 1대1로 대면 첨삭을 하면서 마이크로하게는 맞춤법 띄어쓰기부터 그 다음에 크게는 뭐 논리 전개 방식이라든가 뭐 논점 일탈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학생의 관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수용될 수 있는 대안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도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된 어떤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논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것들이 그 예시들이 있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국가들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문을 쓰고 발표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제 뭐 역사를 배우고 나서 역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뭐 어떤 현실 논제에 대한 주장보다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배웠던 그
공부와 수업 내용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 평가와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경험을 폭넓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논제가 주어지더라도 주어진 그 논제와 제시문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최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학생들이 깨우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부 커리큘럼과 이제 학생들 이제 솔루션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